9월 6일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결석자가 있어서 수업 촬영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전기에너지 생산 및 수송 파트의 일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생산의 일부분을 했어요. 생산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생산하는 원리, 그죠?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요걸 이론적으로 이제 배웠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생산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 그게 바로 발전소죠. 그죠? 발전소에 대한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으로 넘어가서, 전기에너지 수송으로 넘어가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원리, 전자기 유도와 관련해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행과 관련해가지고 그 발전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3대 발전이 있어요. 수력, 핵, 그 다음에 이제 화력, 이렇게 세 개죠. 화력 발전, 그 다음에 핵 발전, 수력 발전. 이렇게 우리나라 3대 발전. 이 외에도 다양한 발전 방식들이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죠. 그 부분이 또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시험 범위가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언급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뭐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그 다음에 뭐 화력 발전, 조력 발전, 그죠?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대 발전.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고 했죠?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유도하는. 그죠? 이때의 전류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유도절.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유도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건 사실 두 가지라고 했죠. 자,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뭐고? 방향. 하나는 뭐고? 세기. 이렇게. 그죠? 저번 시간에 이걸 좀 집중해서 배웠죠? 방향은 뭐라고 했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그쵸? 패러데이 법칙으로 결정한다.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나는 유도 전류를 알고 싶지만 유도 기전력을, 그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렌츠의 법칙. 자, 코일의 가분수에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죠? 자속 밀도. 이런 얘기 했었죠? 시간당 자기력선의 변화. 그죠? 빠르게 자석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따르게 정리하면 어떻게도 정리할 수 있다?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 s랑 b를 어떻게? 분리할 수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형식으로 마이너스 n의 b의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마이너스 n의 b의 s의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를 l 곱하기 l로 나눠서, 자, 마이너스 n, b, l, v. 이렇게 해서 속도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심화까지도 여기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였다. 그죠? 근데 작년에는 좀 너무 쉽게 나왔었다. 정남이. 알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야 변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이 부분인데, 거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페이지 182페이지. 자, 전자기 유도현상과 관련된 예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자기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앞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두 가지로 표시하기로 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다고 하면 지금 면은 YZ 평면이에요. 그쵸? YZ 평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바깥으로, 그죠? 뚫고 나오는 방향.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뭐를 놨죠? 원형 도선을 지금 놨죠? 원형 도선. 그지? 그럼 원형 도선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 자기장이 들어오는 게 생긴 거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이게 싫죠? 그럼 어떻게 해? 쟤를 눌러주는, 그죠? 청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자,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는 A 방향, B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B 방향으로, 그죠?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가볼게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지 여부를 쓰시오. 그랬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 요걸 말하는 거죠. 일정한 면적에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변하지 않으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1번은, 자,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 NS 델타 T분의 델타 B인데, 이때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면은 유도 기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오멜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도 유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식으로 표현하자. 괜찮아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그럼 이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청력이 작용돼서 비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오히려 감소해. 그럼 얘는 더 그게 싫은 거야. 원래만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더 나오는 방향을 해주면 A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로 뭐야? 패러데이의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였던 거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184부터 185 여기가 숙제였죠. 184부터 180 여기가 숙제였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숙제를 해보셨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184까지만 했어요? 우리 발전 안 나가서? 영화야. 오케이. 184 중에 질문 없어요? 다 잘해오셨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진도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발정리 페이지 178. 자, 여러분 발정리 178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발전기의 구조와 원리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해보면 자 이런 상황이죠. 발전기의 구조. 자 자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럼 이미 여기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기장은 외부니까 N에서 S. 내부면 S에서 N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 코일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정류자와 브러쉬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달았냐면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발전기는 여기까지만이야. 여기 얘가 바로 터빈. 되겠어요? 이걸 돌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뭐냐? 발전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거든요. 자, 무엇을 무엇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정반대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발전기가 어디까지냐? 그럼 여기까지만이야. 여기 터빈 있죠? 이건 아니야. 이걸 낸 적이 있어. 어느 학교에서. 기억, 니은 뭐라고요? 거기서 낸 적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이게 전체가 발전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발전기는 요만큼만이고 얘는 아니야. 얘는 돌려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심히 돌려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면 N극과 S극 사이에 이미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자기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사각형 코일에 자기장이 그죠? 자기장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자속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수란 말이야. 자기력선이 한 개도 안 꽂히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90도를 돌아요. 그러면 아까 0도에서부터 이렇게 90도 돌 때까지 여기 그 사각형 코일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 90도에서 또 90도까지 즉 180도 이렇게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각형 코일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죠. 괜찮아요? 이렇게 자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그쵸? 하는 결과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발전기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이렇게 자 책에 보면은 N극과 S극 사이에 이렇게 살짝 옮길게요. N극과 S극 사이에 이 면적이 지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그죠? 얘가 이렇게 해서 90도를 돌아. 그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80도.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 지금 만약에 얘는 이 상태를 0도로 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90도. 그럼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단위 면적당 그죠? 자기력선이 꽂히는 수가 달라질 테니까 이에 따라 자 단면적이 지금 요런 그래프라면 그거에 맞춰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단면적이 바뀌면 그 안에 단위 면적당 꽂히는 자기력선의 수가 달라져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광남에서 기출이 된 적 있어요.
자, 이게 다 발전기냐? 아니다. 자, 발전기는 얘를 뺀, 터빈을 뺀 나머지 코일과 자석만 발전기예요. 아시겠죠? 얘는 터빈, 그죠? 이걸 돌려주는 장치지 발전기가 아닌 거. 괜찮아요? 요거 나온 적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발전소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3대 발전. 화력, 핵, 수력. 요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3대 발전.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우리나라의 발전 방식. 자, 화력 발전.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여러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 화학 에너지를 태워서 열 에너지를 만들고, 괜찮아요? 이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주는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마지막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여기 이제 발전기예요. 괜찮아요? 이 발전 단계를 알아야 돼. 괜찮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뭔가? 그 끝은 다 똑같을 거야.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 발전기까지 포함해서. 이건 아마 다 똑같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핵발전. 핵발전은 처음에 핵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핵에너지로 물을 데우겠지? 열 에너지.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똑같이 가겠죠. 되겠어요? 뭐든 끝에 발전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 다 똑같아. 그리고 이 핵 에너지에 대해서, 핵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배우였죠. 우라늄 235짜리, 238짜리 나누어서 핵 분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뭐예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걸 자세히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댐에 우선 물을 가둬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뭐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바로 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게 발전기를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 3대 발전의 처음 시작만 다른 거지. 시작만 다른 거지 끝은 다 똑같아요.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리고 이런 곳이 바로 발전소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발전 방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거 외에도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조력 발전, 화력 발전, 그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괜찮죠?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179쪽까지 설명이고요. 넘기시면, 자, 페이지 180쪽에, 이거 지금 녹화가 안 됐나요? 이렇게. 여기 발전 방식 세 가지. 이렇게 발전소에 있는 이 네모는 다 똑같아요. 괜찮죠? 오늘 빠진 친구들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녹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80쪽에 보시면 지금 말했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다 똑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미니 강의 여기 보시면요. 화력, 핵발전, 수력발전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것도 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원리가 중요한 것들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런 것들도 학교 내신에 통합과학이니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석
화석 연료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 때문에 온실기체,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발생, 그 다음에 고갈의 이 위험성, 이런 것들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먹네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데 밑줄 그세요. 화석 연료, 그 다음에 온실기체와 대기오염 물질, 이제 떴네요. 발생, 이제 좀 느리네요. 그 다음에 연료 운반하고 저장, 그죠?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의외로 화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연소시키는 그 발전소만 있으면 되니까 오히려 발전소를 건설할 때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용도 어차피 화석 연료만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그게 들지 않아요. 근데 수력은 되게 심각한 게 얘는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수몰시켜야 돼. 댐을 건설하면 거기가 마을이 있었다면 마을은 수몰되는, 그리고 생태계도 파괴되는. 그래서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파괴가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 일본 만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만화 제목이. 근데 거기서 계속 어떤 주인공 여자가 꿈을 꾸는 거야. 어느 한 마을에 뭔가 해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거야. 너의 이름은. 맞아. 뭐 그런 건데 그게 수몰 지역 마을이었다면서요. 그게 배경이 그렇더라고. 선생님이 봤을 때. 아니 그 만화의 안에서. 실제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만화 안에서 수몰 지역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생님은 좀 참신하게 보긴 했는데 어쨌든 환경이 파괴된다. 그게 좀 유명하구나. 너의 이름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핵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핵발전이 의외로 여러분 굉장히 청정한 에너지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라늄 1g이 석탄 몇 톤의 발열량을 내기 때문에 물론 요즘 이제 원전수 당류 때문에 좀 나라가 또 시끄럽죠?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화석 연료를 몇 톤을 태워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온실기체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을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다른 면에는 방사능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관리만 잘하면은 조금 청정한 에너지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핵 발전의 장점은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요. 온실 기체 없어요.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이건 되게 심각해. 만약에 방사능이 이제 누출이 됐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야. 체르노빌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만큼 방사능이라는 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다? 막대한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입지 조건도 까다롭다. 건설 비용도 많이 든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당연히 어렵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되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내신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환경 오염 물질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연료비도 안 들지만 일단 환경 파괴가 완전 엄청나. 수몰이 돼버리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우습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에서 6번까지가 숙제였나요? 6번하고 7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6번, 7번, 11번. 페이지 185에 6번, 7번,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빠진 친구들 그 동현이, 라희, 희승이 한번 풀어보세요.
발전기는 여러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이 변하니까 거기에 꽂히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6번, 7번, 11번 풀라고 했죠? 11번. 화력발전의 원리다. A, B는 뭐냐? 라고 했는데, A는 여러분 지금 공급돼서 연소돼가지고 그 열로 여기 지금 물을 데우는 거니까 화석 연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발전기 안에서 이제 터빈과 관련된 거니까, 그죠? 요게 터빈이 돌아가면은 얘를 돌려주니까 얘가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화석 연료. 터빈하고 붙어있는 B는 발전기. 이렇게. 발전기 안에 터빈은 절대 안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이 부분이, 그죠?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 그럼 나머지 거는 숙제 해오셔야 돼요. 자, 오늘은 전기 에너지 수송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교시 때 선생님이 이제 시험 기간이랑 새로 오셔가지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송까지 조금 마무리 해봐요. 네. 자, 이제 생산이 끝났고 수송으로 가볼게요. 수송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봐요. 여러분 페이지 186페이지. 자,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그런데 사실 발전소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이나 학교, 병원 이런 데서 멀죠. 가정이나 병원, 학교를 소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는 곳. 그래서 발전소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게 소비지까지 이렇게 학교, 그죠? 뭐 이런데 여기는 소비지. 위에다 쓸까요? 소비지. 발전소랑 소비지가 뭐?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는 반드시 뭘 통해서 와? 도선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선이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죠?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보통 구리줄이라든지 뭐 만약에 저항을 좀 줄인다거나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저항이 0은 아니잖아요.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전기 에너지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송전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보낼 송 한자로 쓰는 거야. 전기는 저는 전기할 때 전이겠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이걸 뭐라 그래? 발전한 것을 보내줘야 돼. 송전 이렇게. 괜찮아요? 소비지까지. 근데 그 과정에 손실 전력이 생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것을 전압을 높여야 돼. 변전을 해줘야 돼. 괜찮아요? 자, 송전 과정은 변전 과정에 들어가죠. 자, 근데 이 변전 과정에서 발전소에서 옆에 바로 초고압 변전소라는 거 있거든요. 여기다 써볼게요. 초고압 변전소. 즉 변전이라는 말은 전압을 바꿔준다는 뜻이야.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의 전은 전압할 때 전자야. 변전, 전압을 바꿔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전압을 바꿔주는지를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쌤이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그 전력 있죠? 그 전력을 최대한 잘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전압을 최대한 높여줘. 되시겠죠? 그런 다음, 자, 우리 소비지로 보내줄 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3차 변전소, 멀면 여러 개가 있겠죠? 변전소가 그만큼 많고요. 그 다음에 거의 가정이나 병원이나 뭐 이런 데로 들어오기 전에 주상 변압기 이런 게 있어요. 주상 변압기는 여러분 혹시 전봇대 위에 전봇대가 막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 위에 약간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요즘에는 다 이런 전선줄들을 지하화하는 작업을 해서 여러분이 전기줄을 많이 보시진 못하는데 만약에 보이는 데가 있다면은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게 바로 옆에 이제 소비지랑 연결되는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오는 동안 초고압 변전소, 1차,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 이런 것들을 거쳐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은 3차도 있을 수 있고 4차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 자, 발전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보내주는 거. 이런 현상을 송전, 보낼 송자 되겠죠? 그 다음에 변전이란 말은 그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바꿔주는 거. 송전 과정에서 이런 거. 발전, 송전, 변전. 되겠죠? 하나 더 있어요. 대전. 다 기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장난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늘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는 건 뭐냐면 발전소에서 이제 전력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소비지도 다양한 소비지가 있죠.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학교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장일 수도 있잖아. 되게 큰 뭐 공장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다양한 소비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지들마다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받아온 그 전력을 배분을 하는 거야. 아, 여기는 좀 더 많은 전력을 줘야 되고, 그죠? 여기는 조금만 줘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마지막 이제 주상 변압기에서 하는 거고, 큰 공장 같은 데는 2차 변전소에서 직접 가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대전. 즉,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있어. 그 전력을 자, 어떻게 소비지에 배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용어 정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 방식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 그 다음에 송전. 송전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변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죠? 전압을 바꿈으로써 송전을 해줘야, 그죠? 자, 우리가 소실 전력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배전이라는 말도 쓰이긴 쓰여요. 그쵸? 배전. 전력을 배분한다. 이런 뜻이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 일단 2차 변전소나 주상 변압기에서 배전도 한다. 얘는 좀 중요도가 떨어져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일단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력을 우리가 P라고 쓸게요. 이 전력이 송전 과정에서 손실돼요. 손실 전력이 생겨요. 그러면 소비지에 당도하는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줄어들겠죠. 알겠어요? 예를 들어 100W다. 근데 손실 전력이 20W다. 그럼 80밖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지? 100W인데 손실 전력이 50W다. 그럼 50밖에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 손실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돼? 줄이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력인데 처음에 발전했던 발전 전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 소비지에 공급된 전력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야. 이걸 줄이고 싶은 거야.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야 소비지의 전력을 많이 공급하니까요. 요게 핵심.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조금 원론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론적인 거잖아. 일상생활에서 못 써. 알겠죠? 두 번째 방법이 시험에 나오는 건데 둘 다 설명은 해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전력이 뭐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냐면 도선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되겠어요? 그럼 이 도선이 어떻게 돼야 될까?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야 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저항이 작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 도선에 저항을 줄이면 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항 공식 알고 있잖아요. 저항 R은 뭐지? 노의 S분의 L이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밑밥 깔고 있었죠. 그죠? 바탕 지식 깔았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기둥 형태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단면적을 우리 사이즈의 S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길이가 바로 랭스의 L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실 길이랑 면적만 같으면 저항이 모두 같나요? 아니죠. 물질들마다 저항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면적이라도. 그게 바로 비저항이라는 로라는 개념이에요. 물질의 특성이죠. 알겠어요? 이것만 처음 나온 거니까. 로, 얘가 바로 비저항이라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 갖고 태어나는 거야. 자, 나는 원래부터 저항을 크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부터 저항이 작게 태어났어. 이런 거지. 저항이 큰데 그 중에서도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으면 더 커지는 거고.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요걸 갖고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첫째, 도선의 저항이 작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비저항이 작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리보다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게 되겠어요? 이런 게 금속들마다 비저항이 다 달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가 비례하는 값이니까 두 번째, 길이를 짧게 하면 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면적은 반비례하니까 단면적은 크면 돼. 굉장히 원론적이죠. 되겠어요? 근데 이건 다 불가능하다. 왠지 알아? 첫 번째, 봐봐. 물질을 사실 제일 좋은 거 봐. 백금 같은 거 쓰면 좋아요. 백금 같은 거 비저항이 되게 작아요. 근데 그 가격 어떨 거야? 봐봐. 손가락에 반지 하나 끼려고 해도 몇백만 원이야. 백금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막 그거를 막 전기줄을 그러면 그 세금 우리 얼마나 내야 될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1번. 두 번째. 자, 길이를 짧게 한대. 길이를 짧게 한다는 건
발전소서부터 소비지까지의 거리를 짧게 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가장 좋은 건 우리 집 뒷마당에 발전소가 있으면 땡큐지. 그죠? 근데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봤어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엔 안 돼. 그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우리 집 뒷마당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좋아. 이제 거리는 바꾸지 말고 두꺼운 걸 쓰면 되잖아. 전선줄 아주 있게 두꺼운 거. 됐어요? 돼요? 그러면 그 두꺼운 전선을 땅에 묻는 것도 쉽지 않고 아니면 높은 곳에 올려야 되잖아. 안전을 위해서. 높은 데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또 경제적인 돈이 들어가죠. 되겠어요? 미관은 어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위험도 마찬가지. 이래서 원론적인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냥 여기서 포기해? 손실 전력 많이 만들고 그냥 쬐끔만 쓰고 말까? 화석연료 더 많이 불태우고 지구 조금 있으면 금방 또 히팅 되겠네. 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번째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생님이 아까 힌트를 드렸죠? 자, 송전 과정에서 변전이라는 걸 한다. 전압을 변화시킨다. 그죠? 즉,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면 돼요. 되겠어요? 전압을 높이면 손실 전력이 줄어든대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발전소에서 자, 발전 전력이 있어요. 이건 쉬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발전소를 더 때려 짓지 않는 한, 뭔 말인지 알겠지?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아까도 말했던 발전 전력은 정해진 값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보내준다고? 소비지까지 보내주는 거야. 소비지까지 보내줄 때, 자, 아까도 말했듯이 손실 전력이 생기고, 이게 소비지로 이제 전력으로 가는 거니까, 발전에서 소비를 뺀 만큼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발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만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다며요. 고정된 값이죠. 자, 그런데 나는 많이 사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손실 전력을 줄이면 되는 거야. 이걸 줄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보자. 자, 발전됐을 때의 전력을 우리가 P0라고 선생님이 기호로 표시할게요. 그럼 P0, V0, I0 이렇게. 됐죠? 선생님이 이것도 밑밥을 깔아드렸죠? 저번 시간에. 자, 선생님이 뭐 밑밥 깔아드렸냐면 전력이라는 것은 VI다. 요거. 괜찮아요? 해드렸죠? 자, 그거부터 할까? 한 번 더. 자, 전기 에너지는 뭐다? VIT, 빛이다. 전압, 전류, 시간. 되겠죠?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거는 일률이야.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야? 전력이야. 전기 에너지의 효율이지. 다른 말로 하면 전기 에너지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야.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 빛을 넣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VI. 이렇게 되죠?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고요. 여기다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은 V는 IR이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V 대신에 I 제곱 R,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죠? 우리는 골라 쓰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적절하게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골라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이걸 사용할 거고요. 기호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발전소가 더 지어지지 않는 한 정해진 값이야. 이때 초기 전류값을 계산해보면 I0는 V0분의 P0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아요? 응. 이걸 자 저항이 R인 도선을 통해서 소비지까지 보내주는 것이에요.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느냐? 자, 이 공식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면 전압은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도 전압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은 뭐라고? I 제곱 R. 이걸 사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이 I가 처음에 생산됐을 때 이 전류값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V0분의 P0의 제곱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도선의 저항은 고정시켜야 돼요. 저항도 바뀌는 거 시험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거리가 뭐 100km다. 그럼 50km까지는 R. 그 다음에 나머지 50km는 ER. 이런 식으로 저항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V0의 제곱분의 P0의 제곱 이게 손실 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발전된 전력인 P0는 불변하는 값이에요. 불변하는 값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도선의 저항도 지금 바꿔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어떻다? 손실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전압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형상하게 써보면 전압을 n배 높이잖아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 n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줄어들어. 이 식으로부터. 괜찮아? 근데 나는 선생님 전압도 바꾸고 싶고 저항도 바꾸고 싶어요. 시간 문제는 그런 것도 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아? 이렇게. 이거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이걸 안 내면 뭘 내겠어? 항상 기억해. 자, 무슨 과정에서? 송전 과정에서는 전압을 높여주는 거야. 알겠지? 전압을 높여줘야지만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이게 너무 중요해. 됐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컬러를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빠. 자, 그래서 전압을 10배 높이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완전 좋지. 그치? 이것도 다 문제 있으니까 우리 풀어보자. 근데, 자, 여기까지 이제 딱 결론을 내리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 뭘까? 어떻게 높이는지도 있고, 또, 어디까지 높이는지. 그죠? 높인다고 막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막 높여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만약에 보통, 그 도선에 765kV 이상의 전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도선에서 불이 막 뻐죽뻐죽 나. 그리고 막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되게 위험해, 그 주변에. 알겠지? 따라서 어떻게 한다? 아, 이 전압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한 이 정도는 높일 수 있어. 몇 배 정도? 근데 문제는 이론상은 막 100배, 뭐 이런 거, 1000배 이런 거 나올 수 있지만, 보통은, 발전소에서 만드는 발전 전력이 10에서 20kV 정도 돼요. 근데 그걸 최대 높일 수 있는 게 765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10에서 20kV 정도의 전압을, 여기서 만들어서, 그쵸? 보내는데, 초고압 변전소에서 한 765kV.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대략 여기서 놓고 보면은 한 70배 정도 되는 거지. 그치? 100배까지는 안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로 갈 때는 전압을 높여야 된다. 전압을 오히려 자 굉장히 높여. 그 다음에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로 올 때는 전압을 오히려 낮춰줘야 돼. 왜 그러냐? 자, 여기는 높이는 이유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고, 자, 여기는 단계적으로 낮추거든? 한 번에 빵 낮추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가정 소비지로 들어올 때 주상 변압기에서는 보통 220V 정도가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낮추는 거야. 처음에가 765kV였으면 뭐 한 300 정도로 낮췄다가, 그죠? 그 다음에 뭐 100 정도로 낮췄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낮춰야 돼요. 그 이유는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우리 소비지로 올 동안 위험하잖아. 전압이 높으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자, 발전소 근처에 있는 초고압 변전소는 굉장히 높여서, 그죠? 전압을 높여가지고 높여놓은 다음 1차 할 때 조금 낮추고 2차 할 때 낮추고 주상 변압기에서 확 낮춰서 220V 정도로 들어오는 거야. 220V도 솔직히 좀 위험하거든? 선진국들에서는 220V 안 뜨고 아직도 110V 쓰는 데들이 있어요. 뭐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따로 트랜스를 갖고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이 광남에서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깨알같이 1번부터 5번까지 막 설명들이 들어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 알겠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건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까지만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거다 얘들아. 무조건 다 높이는 게 아니야. 이거 출제됐었어. 그리고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론적인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거다. 그쵸? 이렇게 전압이 n배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됐죠? 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187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8까지도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제 189로 가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궁금해? 라고 하니까 도균이가 바로 전압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자적인 자세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지우고 한번 가볼까요? 필기를? 자, 필요한 거 선생님도 찍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요거는 지금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두 번째가 전압을 n배 높이면 손실 전력이 n제곱분의 1배로 여기까지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변전에 의한 거죠.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그죠? 그래서 이 변전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괜찮아요? 변압기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돼요. 알겠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발전기가 대표적이죠. 여기 있어요? 발전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이크. 괜찮아요? 자, 요게 출제가 됐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 그죠? 마이크라든지, 발전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변압기. 이거 외에도 여러분 그런 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드렸죠. 그거 뭐였어? 그치. 마트에서 도난 방지 장치라든지, 또 금속 탐지기랄지, 그쵸?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출됐어요. 자, 변압기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고, 그 얘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휴대용 손전등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전거의 전조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휴대용,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압기 나올 때 같이 전자기 유도 현상의 얘들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작년 기출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코일을 준비하시고요. 오셨어요? 자, 이렇게 안에가 뚫려있는 이런 사각형의 코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주세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쪽도 다음에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가문수, 여기를 N1, 여기를 N2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얘는 1차 코일이고요. 여기가 2차 코일입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고요. 코일의 가문수를 N1, N2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때를 5번 감았고 이때는 10번 감았어요.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교류예요. 한쪽은 교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체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컴퓨터를 연결할 수도 있고 냉장고를 연결할 수도 있고 TV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류니까 자, 우리 어떻게 되죠? 전압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이런 전류를 우리가 교류라고 하거든요.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계속 변해요. 전압이 변하면 전류도 변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교류라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게 교류예요.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겠죠. 1차 코일에서. 그러면 2차 코일에 뭐가 유도돼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을 P1, P2라고 볼게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괜찮죠? 그럼 봐봐. P 리컬 VI인데 얘가 변함이 없으면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단기의 관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면 자 전압하고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N1 대 N2의 가문수의 비율은 뭐랑 똑같다? 자 뭐에 비례한다고?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는 게 전압에 비례한다고. V1, V2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전압하고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I1, I2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이 전력이 똑같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아시겠죠? 요거 갖고 문제를 다 풀어내요. 이게 변압 원리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뭐만 우리는 조절해주면 된다? 코일의 가문수만 바꿔주면. 그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차 코일의 전압을 아까 쓰질 않았네? V1, V2라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110V야. 그러면 코일의 가문수가 1대2잖아요. 그러면 전압도 1대2니까 220V가 되는 거야. 괜찮아? 1대2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비율 그대로 전압 비율이 되는 거야. 만약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율이 1대 100이다. 그런데 전압이 여기가 100V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000V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전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자, 얘네 비율하고 반대가 되니까 100대 1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얘랑 얘랑은 비례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예요. 1과 2가 바뀌어 있잖아요. 괜찮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189페이지가 마무리가 됐고 뒤로 넘겨봐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수송. 괜찮죠? 여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여기 페이지 자, 몇 페이지? 페이지 190페이지. 선생님처럼 밑줄 보세요. 아, 쟤 또 말을 안 듣네요. 네, 이렇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수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송전 전압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죠? 여러분도 밑줄 선생님처럼 왜냐하면 송전을 할 때 765kV 정도보다 더 높일 수는 없다고 그랬고 송전탑도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올려야 되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 여기가 시험 문제 나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전 방법. 첫 번째 뭐다? 전선 지중화. 땅에다가 다 전선을 묻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감전사고 위험은 덜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런 단점이 있고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초전도 케이블. 요즘 우리나라 이제 초전도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됐다고 해서 지금 핫 이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전도체가 있으면 얘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초전도체가 뭐라고 얘들아?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죠? 이런 게 초전도체거든요. 여기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수송. 거기에서 첫 번째 전선 지중화하고 두 번째가 초전도 케이블. 자, 여기가 온도인데 여기가 저항. 자, 임계 온도치 이하에서 저항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물질을 초전도 물질이라고 해요. 초전도 물질이 이렇게 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하거든요. 초전도 물질. 되겠어요? 근데 이 온도가 실온이 아니야. 굉장히 낮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액체 질소를 같이 넣어놨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쵸? 이 임계 온도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계 온도가 실온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난리가 난 거야. 실온 초전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검증이 잘 되고 있진 않아가지고, 그지? 근데 어쨌든 핫 이슈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괜찮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면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손실 전력이 매우 줄어들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초고압 직류 송전. 초고압 직류 송전 방법인데 HVDC라고도 불러요. HVDC. 근데 이거는 조금 전압을 우리가 아까 765kV밖에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지금 교류거든요. 근데 직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시설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는 있죠. 전압을 더 높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네 번째,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이게 요거 영어로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지능형 전력망이에요.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 맞추겠다는 거야. 전력 회사에서는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막 써야 되는데 그게 필요할 때 잘 효과적으로 배분이 돼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공급하는 양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인데, 여기 보시면요, 그죠? 가정, 빌딩, 공장, 그 다음에 발전소 이런 데가 하나의, 그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야. 그 전력회사. 그 전력회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죠? 좀 이제 전력을 잘 공급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기는 물건처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만들면 그때 만들어서 공급해서 쓰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좀 중요합니다.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191쪽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했고요. 192에 잠깐만 문제 보시겠어요? 유제.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답을 맞춰볼게요. 자, 유제. 그림은 1차 코일을 2000회, 2차 코일을 1000회. 그럼 1대 2죠. 아, 저기. 1차 코일 대 2차 코일이 2대 1이죠. 지금 마음이 급해. 빨리 끝내죠. 자, 다시 몇 대면? 2대 1. 가문수. 괜찮아요? 그럼 전압의 비도 2대 1이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0V니까 여기는 110V. 220V니까 여기는 110V. 되겠죠? 그리고 뭐는 똑같아야 돼? 전원에서 공급한 전력은 1차 코일의 전력이나 2차 코일의 전력이 무조건 같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지 우리? 몇 페이지지? 숙제 때문에 너무 192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한 전력은 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400W라고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W가 답인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110V가 답인 거고 전류의 비는 자 코일의 가문수의 비랑 전압의 비랑 반비례하니까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전기에너지 생산 및 수송까지 전부 다 수업이 끝났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자, 너무 많을까봐 선생님이 하이탑은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완자 기출픽은 홀수법만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테스트 좀 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